회복세를 이어가던 중국 경제에 최근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경고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부채 때문인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위험성은 무엇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코로나를 잘 관리했고 네. 통제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뭔가요? 그렇습니다. 예. 또 긴축도 해왔고요. 예. 뭐 다 돈 푸는데 그런 상황인데 잠깐 들어가기 전에 회색 코뿔소라는 예, 용어를 한번 정리를 용어 해봐야 될 것 정리해볼까요? 같아요. 예. 우리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많이 예. 썼잖아요. 우리가 흰 백조로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검정색 백조가 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치는 깜짝스러운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회색 코뿔소는 멀리서 보입니다. 회색 코뿔소도 보이고 따그닥 하는 이 진동도 다 울리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 아는 위험인데 아이 뭐 저기 있는 게 여기까지 오겠어? 그런데 그게 닥칠 때는 정말 엄청나죠. 왜냐하면 백조는 솔직히 우리를 괴롭히진 않잖아요. 그런데 회색 코뿔소는 정말 막대한 타격을 미친다라고 해서 특히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를 크게 세 개를 꼽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위험인데 그래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방정부, 특히 정부와 기업의 어마어마한 빚, 이 부채를 첫 번째로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 비트코인과도 연관이 있는 지하 자금이 너무 많아요. 뭐 지방의 뭐 공산 당간분들이 다 집에 뭐 몇백억씩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도 많이 언급했던 부동산 버블. 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또 차원이 다른 버블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최근에 한 거의 3, 4년간 매번 돌려가면서 위험하다 했는데도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한 첫 번째 위험, 정부, 특히 기업 부채가 터지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그런 사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죠. 이 칭화윤이라고 하는 한번 부도가 났고 다시 한번 수혈을 했는데 두 번째 디폴트가 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어쨌든 중국이니까 뭐 또 돈 투입하겠지. 유일하게 알아서 하겠지라고 붙였는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화천자동차가 지금 디폴트가 났고요. 또 수닝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전자랜드 같은 이제 가전 뭐 유통회사 수닝도 지금 디폴트가 났고요. 또 융청매댄이라고 이 광산업체도 그 줄줄이 이 회사들이 이것도 그냥 잔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덩치가 있는 회사들이 만기가 되고 있는 회사채를 못 갚아서 디폴트가 나니까 이게 드디어 회색 코뿔소가 굉장히 코앞으로 다가온 것 아닌가? 지금 막 앞발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음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궁금한 건 중국 같은 어떤 통제 경제 사회에서 국가가 저렇게 방치할까요? 그러는 어떤 믿음. 뭐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깨지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좀 낙관하는 분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세요. 일부러 정부가 디폴트 내는 거다. 정리. 그러니까 도려내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마불사라고 해서 막 끝까지 막 살리려고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빨리빨리 디폴트를 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다. 또 이런 시각도 공존하고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어떻게 딱 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대출, 대출 부분 이것도 심각하죠 지금. 그렇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빚은 뭐 GDP 대비 280% 뭐 이 정도 되는데 지방 정부 부채가 위험하고 기업 부채도 위험한데 지금 개인 부채도 이건 이제 뒤에 나올 부동산 버블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은 주식 시장이 그렇게 화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에 굉장히 개인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은 이제 핀테크라고 해서 금융공학, 금융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적으로 개인 빚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은행 신용등급 체계를 쓰는데 중국은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신용등급 체계가 있어요. 그걸로 은행에 가서 소액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핸드폰으로도 대출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은행 가가지고 여기 뭐 알리바바가 나 몇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소액 대출을 하는데 이 돈이 벌써 뭐 거의 1, 2년 새에 200조, 250조까지 폭증하고는 있는데 과연 지금 중국의 핀테크 업체들이 개발한 그 신용등급 체계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 다 그거 개인 빚 디폴트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은행의 연쇄부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부채 문제까지도 좀 함께 되고 있죠. 자, 그럼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중국 부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부동산 거품인데 네. 심각하다면서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회색 코뿔소 세 개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그 정부 기업 예. 빚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버블인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요. 저도 이 실은 중국 통계는 뭐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예.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52조 달러. 아, 이게 예. 이제 정확하지는 그건 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대강 최근에 그 지방의 아파트 짓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면 뭐 그 정도 50조 달러 추정 가능하다, 이 이상들의 말씀이죠. 돈이 예. 몰려들었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공실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었는데 미분양되는 것이 전체 중국이 20%다. 근데 예. 일본도 공실 많다 하는데 한 14%, 15%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대도시의 집값은 뭐 폭발하고 있어서 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들 특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미 미국 부동산 시장도 거의 2배 이상 넘어선 사이즈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일본도 돌이켜 보면 그런 시점에 항상 뭐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도 큰 위험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회색 코뿔소예요. 예. 작년에도 중국 부동산 위험하다고 했고 재작년에도 위험하다고 했고 그래서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게 회색인 이유가 네. 코뿔소가 왜 안 덮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통제 경제 때문에 네. 어떻게든 관리를 해내니까요. 네네. 근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거야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뭐고 이런 게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국 경제랑 굉장히 밀접하고 예. 중국 경제는 큰 틀에서 보면 또 세계 아직까지는 공장입니다. 예. 그런데 자국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 공장에서 세계 소비국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 문턱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턱에서 이런 문제로 무너지게 된다면 뭐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에는 치명타일 것 같고요. 뭐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었거든요. 예. 지금 아, 2만 2천 달러까지 예. 넘어서 원화로는 뭐 2,500만 원, 1 비트코인이요. 600만 원이 됐는데 여러 900만 가지 원이 오는 이유들이 거네요? 있는데 예.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지하 자금을 예.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관리하려고 디지털 위안을 뭐 패권과 함께 왜냐하면 디지털 위안이란 거는 집에 숨겨둔 위안을 꺼내 와서 어쨌든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하 자금들이 어디로 달라붙었냐? 비트코인으로 가서 달라붙은 것이 물론 아니냐. 추정이죠, 그거는. 예, 워낙 지금 버블이 터지니까 비트코인에서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지하 자금 관리도 분명히 터질 수밖에 없는 게요. 시진핑은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 위안을 통해서 예. 패권 통화 혹은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예. 이게 쉽게 안 돈이 되죠. 디지털화되면 집에 장롱에 있는 돈을 그 지하 자금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죠. 1대1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검은 돈을 보낼 구멍이 비트코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시진핑 정부의 취지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달러가 워낙 약세니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위안을 밀고 가자는 취지인데 실제 지하 자금은 그러지 않고 갈아탄다는 디지털 거죠. 위안으로 가지 않고 딴 가상화폐 오히려 쪽으로 가고 가상화폐 있다는 쪽으로 추정이 가서 나오고 있다 이 그런 말씀이시죠? 추정이 나오기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이 그러면 됩니다. 돈 얘기하는 게 또 증시로 가볼까요? 네. 그러면 증시 또 어제 우리는 최고치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뭐 근데 연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미국. 그렇습니다. 거기랑 오늘도 거기를 안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예, 국내 증시도 급락하려다가 이거 개인들이 지금 다 사서 아, 또요. 또 보합까지 끌어올리는 정말 예.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미국의 연준의 통화회의, 뭐 우리 한국은행의 예. 금융통화위원회랑 같은 뭐 볼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뭐 기존에 해왔던 거 유지하겠다. 이 채권 사는 거 매달 예. 1,400억 달러 사는 걸 유지하겠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다. 전망도 상향 조정하고요. 예. 금리랑 이런 것도 뭐 계속 얘기했어요. 뭐 2.2% 이상 넘어가고 예. 실업률 떨어진다고 해도 당장 안 올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사인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연준의 행보를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좀 실망스러웠던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게 뭐가 실망스럽나 했더니 지금 투자자들은 더해주기를 원하는데 아하, 예. 딱 하던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실망스럽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뭘 느끼느냐? 예. 연준이 이렇게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이상은 이 유동성 장세는 실제로는 이걸 깨기는 어렵겠구나. 예. 왜냐면 연준은 계속 좀 돈 풀다는 좀 의지를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이 시장의 투기라든가 버블 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경제 전문가들 모시면은 계속 어떤 여쭤보는 게 그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어제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생기면 연준도 마냥 저렇게 돈을 뭐 이자율을 놔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버블이 흔들릴 수 있는 출렁일 수 있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이 뉴스를 약간 오독하면 안 되는 게 예. 뭐 2023년까지 저금리 유지할 것. 예. 근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2023년까지 그렇겠죠? 간다는 게 예. 아닙니다. 정말 만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고 막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가지고 실물 갑자기 경제가 향상되고 예, 폭발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막 진짜 2%, 2.2%, 2.3%가 돼버리는 거예요. 2021년에. 2023년이라. 그러면 연준은 당연히 이제 맞춰서 스탠스를 그렇겠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플레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그걸 약속한 거라는 것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자율이 낮다는 전제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좀 꺼져 있고 유지될 때 이자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렇죠. 경제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이자율을 계속 제로로 깔지는 않, 그런 약속은 없는 거죠. 그건? 예, 그렇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금리로 가는 것이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건데 예.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뭐 그게 뭐 2023년이 아니라 당장 2022년, 21년에 이게 막 인플레가 물가가 끔틀하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이자율이 조금 올라가면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네. 그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채 어떤 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채가 예. 순식간에 그 빚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오늘 또 하나 통계를 봤더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신용 거래라고 하죠. 융자 잔고 시간은 다 돼가지고 19조 원이 넘어 이제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 문제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만약에 뭐 지금으로 그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네, 현재로서는 세계적 낮지만.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어떤 위험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항상 두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